자, 저번 시간에 했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지울까요?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는 뒤이어 수업을 만들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자, 우리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그런 유기물질은 무엇으로 가능하댔죠? 네. BOD로 가능하다 했었어요. 그래서 BOD로 사실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하지 않은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BOD는 어떤 것만 가능하다? 네. 바로 우리 하천에 지금 있는 그런 어떤 유기물질을 지금 바로 이제 우리 하천에 존재하는 산소를 그 즉시 사용할 유기물질의 양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빠른 그런 어떤 산소의 소모를 의미하는 거죠. BOD는 생물학적으로 쉽게 분해가 가능한 그런 유기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데 쓰인다 라고 했고, 그런데 사실 아무래도 생물학적인 반응이어서 미생물들의 그 어떤 유기물질에 대한 선호도나, 주로 선호도는 아니에요. 미생물은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다 먹기 바빠요.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영 자기의 그 어떤 몸뚱아리보다 더 분자량이 엄청 큰 그런 어떤 유기물질은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처럼 햄버거 배 먹듯이 이건 나중에 먹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해결하는 방법은 있기는 해요. 우리가 입에서 침을 내서 밥알을 분해하는 것처럼 미생물들도 미생물 세포 외 효소라는 것을 분비를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큰 그런 어떤 유기물질의 그런 어떤 그 덩치를 쪼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자량이 커서 이 유기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렇지만 언젠가는 잡힐 것 같은 그런 어떤 유기물질을 우리가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런 유기물질이 얼마만큼 물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BOD와 항상 함께 해요. COD만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BOD만 측정하는 경우는 왕왕 있지만, BOD와 COD를 항상 거의 함께 봐요. 함께 봐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을 COD를 봐서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얼마만큼의 산소가 화학적으로 소모되는가를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되는 그 COD는 여기 있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COD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어려운 COD를 다 합한 양을 COD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그냥 화학 산화제를 써가지고 다 산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 산화제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랑 무엇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중크롬산 칼륨이나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산화제가 더 산화력이 높다 그랬어요? 중크롬산 칼륨이에요. 네. 중크롬산 칼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료에 대해서 COD 즉 산화제로 중크롬산 칼륨을 썼을 때는 COD 크롬이라고 표현 안 됐고, 산화제로 망간을 썼을 때는 COD 망간이라고 표현 안 됐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같은 시료에 대해서 측정했는데도 값이 더 큰가를 보면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COD 크롬이 COD 망간보다 더 큽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분해가 쉽지 않아서 BOD 실험으로 잡히기 어려운 유기물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OD 망간이든 COD 크롬이든
같은 시료에 대해서 측정한 BOD보다는 값이 큽니다. 그래서 간혹, 아주 간혹 하천수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하천수를 이렇게 떠가지고 BOD도 재고 COD도 쟀는데 BOD 값이 COD 값보다 더 크면 실험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BOD하고 COD를 둘 다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BOD하고 또 다른 사람이 COD 하거든. BOD나 COD나 둘 다 사람 손을 많이 타요. 두 개 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대부분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는 BOD 전문, 저는 COD 전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됐느냐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둘 다 다시 해보는 거지. 시료가 남아있다면.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BOD보다 큰 값이 나타난다. 동일한 시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BOD보다 큰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COD의 경향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COD는 BD-COD 더하기 MBD-COD라 그랬죠. 그죠? MBD-COD고 이 BD-COD는 BOD-U하고 같습니다. 즉 궁극의 BOD 뭐라고 그랬어요? 20의 BOD라고도 불리는 BOD-U 전체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총량. 근데 생물학적으로 영영 분해 안 되는 COD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둘 중에 BD-COD 하나만 이렇게 딱 떼서 BOD-U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BOD-U는 K 곱하기 BOD-51, BOD-51보다 더 커야죠. 왜냐하면 BOD-U를 측정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생물학적으로 20일 이상을 이렇게 BOD를 담가놔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5일 BOD를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5일 BOD 한 거에다가 K라는 개수를 곱해서 5일 BOD에다가 K라는 개수를 곱해서 우리는 BOD-U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주로 1.5 정도를 곱합니다. 그죠? 자, 1.5 정도를 곱합니다. COD는 BOD와 달리 약 2시간 안에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유기물질의 총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OD 측정을 하고 BOD는 5일 있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값을 비교해보고 실험 괜찮네. 저번에 측정했던 값하고 비교해보고 뭐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수 내 유기물 양은 주로 BOD를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하천수는 금방 BOD 즉 그 금방 생분해가 쉽게 되는 유기물에 의해서 금방 DO가 용존산소가 똑 떨어져 버렸더라도 다시 대기로부터 녹아 들어가서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COD가 얼마나 많은지는 지금 당장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천수 내 유기물 양은 주로 BOD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만일에 호소에 조류가 꼈다. 고여있는 호수나 연못 물에 조류가 있다 라고 하면 조류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COD에 포함시켜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호소수 내의 유기물 양을 얘기할 경우에는 조류의 양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COD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하려고 했다가 다음 시간으로 토스한 이 퀘스천. 자, this question. 어떤 폐수의 유기물질에 대해서 BOD 오일 BOD와 COD를 다 측정했는데 BOD 오일이 상대적으로 COD에 비해서 엄청 작았다. 즉 예를 들어서 COD가 한 50 정도 됐었는데 BOD 오일이 2, 3 이랬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적으로 무척 작았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시료 안에 생분해 가능한
유기물의 부분이 적고 유기물은 적게 존재하고 그 시료 내에 난분해성 유기물이 대부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COD에 대한 BOD와 COD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아마도 대면 수업하게 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SS. 네, 즉 우리가 처음에 지금 수질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질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공부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DO였고요. 참고로. 아이고야. 자, 제일 먼저 했던 게 DO였고요. 그 다음에 BOD 했었고요. 그리고 COD 했었고요. BOD가 많으면 많을수록 DO를 잡아먹었었어요. COD도 일부 DO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을 통칭하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SS 하고 있어요. SS는 뭐냐면 물을 뿌옇게 만드는 물질을 얘기해요. 그럼 앞서서 했던 교수님 BOD하고 DO는 어떠한 그런 어떤 수질 오염에 있어서의 의의가 있습니까? 내가 처음에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인트로덕션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유기물로 인해서 하천의 DO가 떨어지면 그 하천은 혐기성 상태가 되어서 썩어간다라고 했었죠. 부패 상태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게 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음용하거나 거기에서 누군가가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레저 활동을 하거나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고 물고기가 죽어서 DO가 똑 떨어지면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둥 떠오르게 되죠. 또 그 물고기의 사체를 제때 치우지 않으면 걔네들이 또 부패해서 또 DO를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하천수의 용존산소량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DO 했던 거고 그 다음에 DO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BOD, 탄소성 BOD와 질소성 BOD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유기물질, 즉 또 다른 성질의 유기물질이죠.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유기물질을 잡을 수 있는 잡기보다는 잡아서 측정할 수 있는 COD에 대해서 했고 이제 우리 SS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SS 이렇게 부릅니다. 쌍S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네. SS 이렇게 부르는 Suspended Solid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공 용어로 번역하자면 부유고용물에 해당합니다. 부유하는 말 그대로 물속에서 떠다니는 고용물질을 얘기합니다. 이 부유고용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탁합니다. 물의 탁도에 영향을 주면 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물의 심미적 상태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부유고용물이라는 것을 에세대에서 할 건데 불순물 입자는 물속에서 크기에 따라서 부유 상태, 콜로이드 상태 또는 용종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0.1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큰 알갱이를 우리는 지금 부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거보다 작은 알갱이도 물 분자 사이를 헤엄치고 다니고 있다면 부유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이즈가 작으면 우리는 이를 콜로이드 상태나 그보다 더 사이즈가 작으면 용존 상태, 심지어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용존, 녹아있다. 그죠? 여기서 용존이라는 것은 디저브드 옥시즌의 디졸브드에 해당합니다. 거의 녹아있다. 물 분자 사이사이에서 녹아있다. 즉
사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용존 상태와 콜로이드 상태를 기점으로 이게 거의 가라앉는다. 혹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라앉는 사이즈, 즉 이렇게 막 물이 흐름에 따라서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놔두게 된다면 요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아서 침전물을 형성을 하는 알갱이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사이즈의 그 어떤 기준이 여기에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0.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또한 어떠한 그 기준에서 이게 구분이 되느냐면은 여러분 요만한 여지를 우리가 우리 전공용어로 여지라고 부르는데 여과지예요. 여과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하나요? 뭔가를 거른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여지에 물을 일정량 거르면 이 여지의 그 어떤 공급 사이즈가 0.1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알갱이들, 물 분자 포함해서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알갱이들, 즉 콜로이드 상태로 있든 디졸브드 상태로 있던 이러한 어떤 입자상,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상 혹은 녹아 있는 그런 어떤 분자 구조의 그러한 물질들은 다 여지를 통과할 건데, 이렇게 여과시켰을 때 요 위에 이렇게 남는 것들, 여지 위에 잔류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유고역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Total Suspended Solid라고 부르는 것, TSS, 아이고 빨간색이네. TSS, 샴푸 이름 아니에요. Total Suspended Solid, 즉 총부유고역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시료를 뭐 1리터면 1리터, 500ml면 500ml 이렇게 하천수를 떠서 공극이 0.1 마이크로미터인 여과지에 걸러서 여지 위에 잔류하는 물질들을 105도씨에서 건조한 후에, 교수님 건조는 왜 합니까? 당연히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합니다. 건조한 후에 남아있는 잔류물을 우리가 총부유 고형물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앞에서 BOD와 COD와 같은 유기물을 봤는데 하천수 안에는 흑알갱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TSS라는 것은, 이 총부유 고용물이라는 것은 유기물과 알갱이와 무기물 알갱이, 미세한 흑입자, 진흙입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총부유 고형물의 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었어. 여러분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떠들자니 피곤네요. 자, 물을 한 모금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고형물은, 사실 이 총부유고형물은 요 여지 위에 이렇게 얹어지는 걸 얘기를 한댔어요. 그런데 사실 부유고형물이라는 것이, 총고형물이라는 것이 이런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콜로이드상 물질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나, 이렇게 물의 빛을 이렇게 봤을 때 빛의 번짐 형성, 틴들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물을 뿌옇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콜로이드상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도 고형물이기 때문에 총고형물은 총부유고형물과 총용존고형물로 나누어요. 그래서 부유고형물은 어때요? 부유 상태에 있는, 총부유고형물은 이 다양한 알갱이들 중에서도 부유 상태에 있는 애들을 총부유고형물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0.1 마이크로미터의 여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지 위에 남는 애들을 총부유고형물이라 했는데, 그럼 여지를 통과하는 거에도 고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총용존고형물이라고 해서 Total Dissolved Solid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과 얘네들 TSS와 TDS를 합힌 것을 TS 샴푸 네임 아니에요. TS 총고용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이즈에 의한 분류예요. 네. 사이즈에 의해. 즉 여지의 통과 여부에 의한 아이고 글이 통과 여부에 하고 나서 띄워야 되잖아요. 여부에 의한 기준이에요. 사이즈 여지의 통과 여부에 의한 기준을 우리는 TS는 TSS 더하기 TDS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요 여지의 통과 여부에 의한 기준이면서도 여기에는 이제 타느냐 타지 않느냐 유기물이냐 무기물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V라는 것은 발라타일 즉 휘발성 여러분 배웠죠? 휘발성 즉 유기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걸 왜 휘발이라고 얘기해요? 유기물은 대부분 550도에서 태우면 날아가요. 화르륵 날아가요. 남는 거 쟤밖에 없죠. 그것을 무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는 거는 픽스드 고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무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고형물은 유기성 고형물과 무기성 고형물로 나뉠 수 있고요. volatile solid와 fixed solid, 즉 태우고 나서 여지에 착 붙어가지고 남아있는 재라는 의미에서 fixed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여지 위에 남아있거나 그래서 유기성, 무기성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TS는 TSS 더하기 TDS가 될 수 있는데 자 동그라미를 지울게요. 다시 TS는 TSS 더하기 TDS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 위에서 제가 써놨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TSS는 VSS 즉 부유 상태에 있는 유기물질 중에서도 발라타일 즉 유기성인 것과 고정성 즉 무기성인 걸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TDS는 VDS 총 용존 고형물 안에서도 그 안에 용존되어 있는 즉 콜로이드 상태 이하의 사이즈를 가지는 그런 물질들 중에서도 유기성이 있을 수 있고 무기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면 VS는 VSS 더하기 VDS가 되고요. FS는 FSS 더하기 FD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일단 TS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측정하면 측정 대상이 되는 건 TSS 하고 그 안에 VSS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TSS는 VSS 더하기 FSS이기 때문에 TSS 측정하고 VSS 측정하면은 TSS에서 VSS를 빼줘서 FSS를 재게 되는 거죠. 일단 여지에 이렇게 시료를 올려요. 그 이전에 첫 번째는 빈 여지의 무게를 재는 거지. 빈 여지의 무게를 잰 다음에 여지 위에 물을 여과를 해요. 그럼 남아있겠죠. 여지 위에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죠? 여지 위에 남아있을 때 물 수분하고 같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지가 젖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거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105도씨에서 120도씨 사이일 거예요. 여기서 2시간 정도 건조합니다. 건조하면 수분은 다 날아간다고 보이고 그 위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
식히고 나서 일단 이 여지가 지금 105도에서 120도씨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조하게 되면 일단 여지 위에 이렇게 고용물들만 남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쟀던 여지 빈 여지 무게를 이 건조하고 난 다음에 위에 고용물질이 얹어진 무게에서 빼면 그죠? 위에 고용물이 얹어진 건조된 여지에서 처음 빈 여지를 빼면 고용물 무게만 나오잖아요. 그죠? 밀리그램이 나오겠지. 그럼 몇 리터 우리가 여과를 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건조시켜 가지고 고용물의 양을 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게를 잰 다음에 무게를 반드시 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무게를 잴으로써 TSS를 측정한 거거든. 그 여지를 건조시킨 다음에 그 여지를 550도씨 그 퍼니스에 잡아 넣어요. 잡아 넣으면 550도씨에서 한 20분간 태우거든요. 그러면 유기물질은 충분히 날아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꺼내가지고 그걸 또 식혀요. 그러고 나서 무게를 재요. 그래서 처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쟀던 태우기 전에 무게랑 태우고 나서 식힌 무게랑 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VSS를 잰 거야. 그러면 TSS, VSS 되면 FSS는 TSS에서 VSS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실험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하천과 호수에서 유기물질은 빛의 전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도 방해하고요. 이 부유물질이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유기성으로도 구성되어 있고 무기성으로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기성 성분은 물속에서 분해되면서 DO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BOD하고 COD는 DO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SS도 이 안에 있는 유기성 물질이 DO를 감소시킬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 중간고사에 대한 대응은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